안녕하세요. 방랑 하석가십니다. 한 일주일 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일주일 전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다,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, 일주일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없네요. 인터넷에서 1930년의 세계 경제 대공황 자료들을 봤습니다마는 생생한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. 결국은 우리 외환위기가 왔던 그 97년 8년 우리 1900 그때 당시 IMF 그때 당시하고 이제 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.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, 그것은 어떤 우리 한국의 어떤 실물 경제의 타격에서 오는 게 아니었고, 어떤 금융의 그 질서, 그 무차별적인 그 외환들의 그 단기 투기 세력이나 또는 무차별적인 그 금융의 레버리지 등등에서 부실이 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경기하고는 좀 거리가 약간 멀었던, 속된 말로 금융위기였습니다. 근데 지금은 실물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. 이 모습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1929년 30년도의 세계 대공황의 모습이거든요. 흔히 우리가 경제 지표로는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능력, 즉 구매력을 평가하는 GDP와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자산 가치, 그리고 이제 기업의 생산 및 제조업 가동 지수니 뭐니 여러 데이터들이 있어요. 저도 현직을 떠난 지 오래돼서 또 요즘 또 새로 만들어낸 용어도 많아요. 디테일에서는 제가 쫓아가지는 못합니다. 그러나 이제 큰 맥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마디 할 수 있죠. 기업의 어떤 생산하고 있는 그 생산 지표, 제조업 가동 지수라거나 기타 등등.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. 사실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,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경제가 지금 성장기냐 침체기냐라는 걸 알리는 제1의 지표는 그 소비 주체인 국민 개개인들의 소비 지수거든요. 예. 그래서 소비라는 것은 돈도 없는데 소비는 소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. 특히 어떤 재화를 구입하는 것도 소비지만은 어떤 서비스를 또 받는 것도 소비거든요. 아이고 해외여행도 한번 하고 싶고,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싶고, 좋은 거 먹고 싶고, 왜 이런 욕구들이 없겠습니까? 그러나 이런 소비 주체인 우리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, 기업은 당연히 생산 상품들이 재고로 남을 것이며 또 생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, 그럼으로써 대량 또 해고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악순환적 도미노적 파괴입니다.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 아무리 미국이야 발권 국가니까 무제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,
한국은 또 그럴 수도 없어요. 한국은행에서 우리 원화를 막 찍으면 뭐예요? 우리 국내에서야 돈이 돌지는 몰라도 세계에 가서 원화를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바꿔줘요.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는 폭락하겠죠. 그러니까 미국처럼 무제한으로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. 양적 완화를. 미국이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로 해서 세계 기축 통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예. 유럽에서도 뭐 유로존으로 유로 화폐를 만들었다가 또 그냥 영국에서도 블랙시트 해버리고 막 국가 간에 그런 건 뭐 서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죠. 지금 뭐 세계적으로 그래도 영향력 있는 화폐다 그러면은 유로화하고 영국 파운드는 왕년에 그래도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상징적으로 알아주는 거지. 사실 영국 경제 규모로는 세계 화폐로 하기는 어렵겠죠. 영국의 파운드화도 한때 영국이 그 식민지 시대 때는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? 세계 곳곳에 영국의 깃발이 꽂혀 있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요. 그리고 뭐 위안화, 뭐 엔화, 뭐 달러에 필적할 수 있는 대로는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? 유로화 정도 하고 엔화하고 위안화. 근데 이게 뭐 세계적인 화폐로 영향력은 있습니다만은 세계의 기초통화로 가기에는 특히 뭐 후진국 갈수록 뭐 물건을 바꾸든 화폐를 바꾸든 하면은 달러를 달라고 하지. 어찌됐건 그런데 그런 달러가 세계 화폐의 기준이 된다는 게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뭐 무제한적으로 뭐 달러를 찍어내겠다는데 흔히들 또 뭐 가상화폐에도 얘기를 하지만은 가상화폐가 과연 세계 통화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? 어찌됐건 전 세계는 지금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뭐 팬데믹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데믹이 유행하답니까? 뭐 하여튼 뭐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거든요. 흔히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길을 대처하려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,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, 뭐 원자재를 가지고 있어야 해, 뭐 부동산, 주식. 근데 오히려 이제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좀 더 피해를 많이 보죠. 뭐 생필품 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뭐 조만간에 부동산도 폭락할 것이요, 주식도 뭐 2차 폭락장이 올 것이요, 또 환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며, 뭐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. 뭐 다양한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풀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1997년과 98년에 그 우리 YF, 물론 지금과 성격은 약간 틀립니다만은 외환위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외환위기 때는 환율은 폭등했고요. 즉 말하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쓰레기처럼 돼버리고, 그러면서 주가도 폭락했고요. 부동산도 폭락했고요.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했고, 또 많은 거기에서 고용되어 있던 종업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. 그것이 약 한 1년 가까이 가더라고요.
그리고 이제 IMF에서 이제 한국을 구제 금융을 하면서 뭐 국제 신용회사 뭐 무디스니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니 뭐 또 피치니 뭐 이런 데서 한국 신용등급을 막 올려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주식도 올라오고 막 부동산도 오르고 막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좀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? 기업들이 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또 돌아가니까 종업원들도 고용 안정 효과도 있고 환율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또 의외로 빨리 또 거기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뭐 지금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저는 참 사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그때 당시에 그 무차별하게 그 팔아치웠던 그 주식들을 또 모았던 사람들이 또 신흥 재벌들이 되고 그랬거든요. 그게 이제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진 바닥은 안 남았다는 느낌이에요. 진정한 바닥은 아직 남아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그때는 뭐 실물의 위기보다는 금융의 위기였습니다만은 모든 게 자산 가치가 동반으로 하락하더라고요. 즉 GDP란 것은 국민 1인당의 기본 소득이요, 그것이 구매력이잖아요. GDP가 깨지고 한국의 자산 가치는 뭐가 있겠습니까? 부동산하고 주식, 뭐 채권도 있고 그러지만은 뭐 저는 그 볼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한국의 자산 가치가 한 7,500조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거기에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코스피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한 1,000조 정도 되죠 지금. 1,000조 좀 넘었다가 최근에 1,000조 깨졌다가 아마 1,000조를 회복했을 겁니다. 또 채권이라는 게 있고요. 부동산, 채권, 주식이에요. 한 나라의 그 자산 가치를 하면 GDP는 이제 그 국민들이 충분하게 그 고용이 좀 안정되고 또 버는 소득들이고 그러면서 국가 부채도 상당히 늘어나고 사실은 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지금 1,8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관이에요. 또 한국이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. 그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은 수출도 감소할 거고, 그러면 한국의 GDP도 감소하고, 주식이니 부동산이 떨어지면 한국의 자산 가치도 감소하고, 지금 아니면 한국의 경제 볼륨이 팍 줄어든다는 거겠죠. 예. 거기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생산을 왕성하게 하고 기업 활동이 활발히 되고 소비가 활발히 되겠습니까? 점점 소비는 위축되고 생산은 감소되겠죠.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기에는 일단 위기가 오면 모든 가치들이 일단에 동반으로 하락하더라. 모르겠어요. 뭐 금값이 오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기가 오면 모든 걸 한꺼번에 같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복 조짐이 있을 때 그 중에 선별적으로 상승이 됩니다. 주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기업들도 뭐 삼성전자건 뭐든 다 같이 빠져요.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기업은 부도나고 구조조정하고 뭐 다른 대기업에 편입되고 막 이런 몸살을 고치면서 살아남은 주식은 또 살아나고 또 휴지가 되는 주식들도 많이 있겠죠.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동산도 다 동반하겠다가 그중에 또 경쟁력이 있고 이런 데서는 또 위기가 지나면은 또 상승하더라. 그래서 지금의 이 위기를 견디는 것은 뭐 이번 위기 오면은 부동산이 뭐 쪽박이 되고 뭐 주식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예측보다는 좀 자기가 이 위기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좀 몸짓을 가볍게 한 다음에 이 위기가 지나면서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들을 한번 보면서
뭐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오히려 자기의 몸짓을 가볍게 하면서 위기를 좀 견딜 수 있는 뭐 속된 말로 군량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살고 있는 주택이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이라면은 큰 빚만 없으면 살고 있으면 되는 거고 주식도 뭐 크게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좀 뭐 견뎌내는 수밖에 없겠죠. 하여튼 모든 자산에 대해서 어떤 뭐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이제 경기가 쇠퇴기에는 경기 민감주가 아닌 경기에 별로 반응이 없는 뭐 안정 주식들, 뭐 우리 생필품을 취급한다거나 우리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주식들을 또 사고 모르겠습니다. 그게 제가 그 증권회사 다니는 좀 옛날의 그 투자 방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리 변형되고 발전되더라도 그 기본이 되는 그거 원리는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을 또 원고의 지신이라고 그러죠. 옛것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것. 그런 과거의 위기를 좀 거울 삼아 원고의 지신의 정신으로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좀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일주일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다만 내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? 그건 방금 얘기했던 몇 가지 방법들이었죠. 어떻게 보면 소비가 위축되는 얘기밖에 없죠. 지출은 줄이고 지출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또 미래의 변화를 구상해보자.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별로 유익한 영상이 못 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많이 고민하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일요일 오후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.